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잡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공급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세 초대석. 네, 또 한 달 만에 또 모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동산, 특히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비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1부에 가져오신 주제가 어떤 겁니까? 네,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다른 주제를 다룰 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어느 쪽에 대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보다도 공통적인 공약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양당 후보님께서 공급 공약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네.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311만, 311만. 네. 윤석열 후보님은 250만. 250만. 네. 어마어마한 숫자고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공급 숫자가 현실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공급 공약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모아 보았어요. 네.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311만, 이게 정말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님은 250만. 근데 이조차도 원래 두 분이 공약 숫자가 똑같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250만 받고 더 하면서 막 이제 진짜 무슨 베팅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 250만 원 시작한 게 아니라 1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네. 100만, 130만, 150만, 200만, 250만, 둘 다 250만, 막판에 311만.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서로 받고 콜, 예, 받고 콜. 더블 이러면서 예. 막 배팅을 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공급에 대한 방향성이 차이가 있긴 해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에 대해서 공공이 좀 주도를 하겠다. 공공주도. 그러니까 약간 임대주택이라든지 근데 이것도 무조건 공공이라고 해서 임대만 있는 게 아니라 분양도 60만을 하겠다.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이 주도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50만 세대 해가지고 뭐 청년 원가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지 20만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민간이 주도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급은 공급이지만 약간의 색채가 약간씩 다른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하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약간 311만, 25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사실 좀 감이 안 오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숫자만 놓고 보면 야 250만 세대를 짓겠다? 어느 후보가 되든 최소 25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야 이거 이렇게 공급을 쏟아내면 잡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250만이라는 숫자의 감을 잡으려면 이 1기 신도시가 27만 세대거든요. 5개 일기 신도시가 27만 호. 네, 뭐 일산, 분당, 상동, 네. 중본, 네. 평촌 이렇게 평촌. 5개인데 네. 다 합해서 27만 세대예요. 아. 그러면 일기 신도시의 몇 배를 때려 짓는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뭐 있습니다. 10배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0배가 넘고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도 8배가 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진짜 공급 물량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숫자를 이렇게 공급에는 솔직히 장사가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잡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공급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250만 세대를 새롭게 짓겠다가 아니라 네. 이 물량 산출 방식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공급 물량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연평균 공급되는 물량이 한 30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30만 세대 곱하기 5 하면 150만이죠. 150만이죠.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민간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150만 정도는 된다. 그럼 150만에다가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님 있었을 때 내세웠었던 상기 신도시라든지 2사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5.6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8사 부동산 대책 각종 뭐 개발 공약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공급 공약들에 대한 것도 다 합쳐다 보면 한 200만 세대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받고서 네. 거기다가 이제 얻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내용들을 갖다가 200만 세대, 물론 이것도 좀 이따 할 말이 있긴 하지만, 네. 200만 세대라고 가정을 하고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 50만 세대 더 짓겠다. 이재명 후보님은 100만 세대 더 짓겠다. 이런 네. 개념인 거죠. 이렇게만 보면 그냥 갑자기 311만 세대에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파급력이 조금 덜한 것 같네. 아, 뭐, 그래도 그렇군요. 아마 현실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제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허수는 아니구나. 그래도 좀 근거가 있는 수치였구나.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했구나. 네. 근데 이거조차도 음. 어떻게 따지면 생각보다 센 숫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표를 네. 보시면 재밌는 거가 네. 연평균 공급 물량이 30만 세대라고는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빠숑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공급량이 많을 때는 한 얼마 정도까지도 갔죠? 50만 찍은 적도 있긴 했고요. 보통 30만 전후로 해서 적을 땐 20만, 많을 땐 40만이 넘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30만에서 뭐 위로 가든 네. 아래로 가든 뭐 30에서 4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네. 공급량의 피크는 전 정권에서 찍었죠. 아직은 현 정권. 네. 현 정권에서 공급량의 피크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공급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1년도도 공급이 적었고 지금 보게 되면 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공급량이 보게 되면 워낙 적습니다. 2022년도도 30만이 채 안 되고요. 네. 2023년도는 30만이 조금 넘어가고 2024년도는 25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합치니까 이 정도 물량이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거든요. 네. 서울은 2024년도는 13,000밖에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저 2023년하고 24년은 또 모르겠어 또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서 더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좀 확정된 게 이만큼이지. 그쵸. 그거 지금 올해 분양을 해야 24년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일반 분양 진작에 한다라고 말만 나왔었지만 춘천주공 하지도 아파트 않는 하나 빠져버리게 되면 12,000이 빠지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 엄청 큰 숫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부를 때 이유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에서 200만 세대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이것저것 다 붙이다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물량의 산출은 일단 상기 신도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상기 신도시. 근데 이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조금 많이 진도가 나간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나간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예. 네. 빠른 곳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금들이 풀리고 있어요. 네. 뭐 듣자 하니까 몇십 조가 그냥 막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몇 조고 아마 총액으로는 한 32 정도가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도시로만 여기에 또 플러스 광역교통망 또 네. 토지보상비가 있어갖고 뭐 하여간 뭐 몇 자리 조가 아니라 몇십 조 네. 수준의 좀 돈들이 풀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네, 그런 식으로 몇십 조가 풀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공급의 효과를 느끼기 전에 일단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이게 또 부동산으로 가죠. 그렇죠. 보통 부동산으로 돈을 받으신 분들은 한 반 이상을 부동산으로 묻더라고요. 일단.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히 몰라도 제가 이제 법무사님한테 듣다 보니까 네. 이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보상금 같은 경우로 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나 예, 뭐 양도세나 세금적인 뭐 혜택이 세금적인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었어요. 물론 저는 이 토지 보상 쪽이 전문이 아니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면 결국 이 돈이 또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라는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빠숑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다. 이게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과연 순조롭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입주 시점이 정부가 말한 것처럼 빠르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기 신도시 발표한 게 2018년도에 처음 발표를 했었는데 네.
지금 벌써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3, 4년 훌쩍 지나가잖아요. 예, 지금 횟수로 4년 차가 됐습니다. 발표한 지.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근데 지금으로부터도 과연 몇 년 후에 입주할 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이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아직도 2기 신도시가 완성이 다 안 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실질적인 공급이 언제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부분도 오케이. 일단 오케이. 3기 신도시도 다 네. 포함이라고 일단 포함을 생각을 하고. 네.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84 부동산 대책, 24 부동산 대책 이것저것 많았는데 24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말들이 좀 많죠. 일전에도 빠숑이 세상 답사기에서 이제 막 24 부동산 대책 문제점이 뭐가 있고 하면서 이제 그때 정리했었던 게 한 크게 두 가지로 다뤘었던 것 같아요.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었었고 또 한 번은 비교적 최근에 재개발 현실적인 속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거 이사 대책이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빨리 될 수가 있느냐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들 해드렸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죠. 2022년도 1월 26일에 8차 후보지까지도 지정을 해버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이사 부동산 대책이 1차부터 7차까지 그리고 8차까지 하면 후보지는 정말 많은데 와. 이 수많은 후보지들이 약간 느낌은 이런 거죠. 상기 신도시를 발표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우 나는 경기도 신축 뭐 물론 좋긴 하지만 누가 경기도에 아파트 달래 난 서울의 아파트를 원한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자 기다려봐 서울에도 공급은 충분하게 해주고 있어 다 합치면 이게 얼마나 많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 부동산 대책 1주년이 다가왔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도 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사 대책 발표 1주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뭐 일산 분당을 합친 수준의 17만 호를 도심에다가 후보지를 발굴했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약간 자화자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말들이 많아요. 벌써부터 비판 기사들도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많이들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본 지구 지정된 곳들에서도 주민들 간의 이견들이 존재하고요. 본 지구 지정도 안 된 곳들은 벌써 해제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타나면서 국토부 항의 방문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현금 청산 기준이라든지 조금 너무 과도하게 권리 침해하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즉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의 핵심은 사실 공급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데들이 뭐 많지도 않고 결국 도심지 공급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공재건축 하겠다 했지만 뭐 공공재개발들도 말이 많은데 공공재건축은 솔직히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때 공공재건축 한번 검토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검토 받아보겠다라고만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막 반대했어요. 막 반대해가지고 막 검토서도 막 다시 회수해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현 정권에서 200만 호 공급에다가 뭐 50만 호를 얹고 100만 호를 얹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근데 이 200만 호 자체도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숫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 정권에서 이제 받게 되면 다음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만 호, 100만 호 공급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아까도 공급량 보셨잖아요. 그렇죠. 공급량 보면 너무 적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100만, 150만을 공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땅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공약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키면 오히려 또 안 된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죠. 양쪽을 다 말씀해 주셨었죠.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합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네.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렇죠. 용지 확보가 되지 않았다. 뭐
정부에서는 뭐 사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뭐 그냥 조그마한 막 땅들을 어떻게 막 국공유지라든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막 긁어 모아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세대별로 보게 되면 여기 300세대, 여기 200세대, 뭐 그나마 좀 많다라고 해야 1000세대 막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뭐 진짜 이재명 후보님 말하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에 막 쫙 올리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네. 좀 쉽지는 않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다시 상기 신도시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기 신도시가 인기가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사실 1기 신도시보다도 2기 신도시 좀 더 멀리 갔었었죠. 네. 근데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배치해요. 왕숙, 교산, 과천, 계양, 창릉, 대장 하면서 막 쭉쭉쭉쭉쭉 서울에 가까운 곳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니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막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네. 아니 2기 신도시는 버린 카드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뭐 네. 일산에서도 아니 지금 일산 안 그래도 집값이 눌려 있어서 안 좋은데 고향 창릉에다가 38,000세대를 때려지어? 이거 뭐 죽으라는 거냐 하면서 막 반대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공급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상기 신도시가 신규 후보지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면 할수록 좀 애매해지는 게 나타나는 게 맨 마지막에 2017년도 8월 달에 발표한 택지지구들 같은 경우는 화성 진안, 봉담, 뭔가 장흥 이게 보다 보면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서울 근교에는 이제 진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할 만한 빈 땅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보니까 뭔가 발표는 해야겠는데 이렇게 멀리 발표하고 싶어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정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멀어지는 거고 마지막에 발표한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대책도 솔직히 좀 미흡해요. 2021년도 2월달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 뭐 여기 뭐 광명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가깝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상기 신도시도 항상 신경 썼던 게 교통대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을 어떻게 또 연결시키겠다, 아니 GTX랑도 연계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발표한 애들 같은 경우는 뭐가 이것저것 써있긴 하지만 진짜 중전철이 뚫린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들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제는 수도권에다가 지으려고 해도 빈 땅들이 없어요. 네네. 항상 저는 지도를 세 가지 측면으로 보라고 해요. 일단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일반 지도로 보죠. 네. 일반 지도로 보게 되면 지도가 보게 되면 쭉 주택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보라고 하는 게 위성 지도로 보라고 많이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 근데 여기서도 중간에 약간 논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라고 하거든요. 눌러보면 여기 뭐예요? 용인 플랫폼 시티 뭐 짓겠다. 아, 네네. 그러니까 뭔가 보다 보면 개발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 수도권의 요지들에 그냥 방치한 땅은 없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뭐가 또 들어서고 민간 쪽에서도 다 개발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빈 땅들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서울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거의 동탄까지는 거의 다 이제 평지이다 싶으면 네. 주거 지역으로 다 차 있어요. 그렇죠. 용인도 개발이 되어 있고, 뭐 지금 화성, 평택, 뭐 안성, 뭐 다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조금 없어. 그럼 이제 동쪽으로 보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태백산맥이 네. 막고 있어요. 이 뭐 남양주시에 조금 뭐 더 지정할 만한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데들도 이미 사실 남양주도 뭐 하다 보면 많이들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남양주 왕숙만 해도 66,000세대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뭐 그쵸. 거기다가 뭐 사이사이에 뭐 남양주 뭐 진곤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빈탐이 있으니까 지정을 해놨는데 뭐 토지 보상한 것들 보게 되면 또 진도를 또 많이 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일단 그 물량 확보 차원으로 지금 해놓은 곳은 아닌가 좀 살짝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신규로 또 지정할 만한 땅들을 보면 네. 그럼 이제 북쪽인가라고 하면 네. 북쪽도 뭐 보면 생각보다 이것저것 지정들이 또 많이들 돼 있긴 해요. 네. 뭘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뭔가 계획돼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사실 북쪽으로는 더 올라가기 힘든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게 완전 위로 가게 되면 사실 진짜 통일 대박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 군사보호 시설들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또 위로 가게 되면 또 상수원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주택만 지어놔도 뭔가 이제 직주 근접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뭔가 공장 같은 거 일단 못 들어서는 땅들이 워낙 많고요. 그렇죠. 이렇게 개발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북쪽도 그리고 산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쪽이 남게 되는데 사실 서쪽으로 가려해도 이미 도시가 연담화가 사실상 다 되어 있어요. 인천이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먼저 개발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서. 그래서 거기가 유일한 거의 평지였었는데 개발이 돼 있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또 산이 있고 또 늪지 많고 이게 좀 땅이 좀 뭐 이런 말씀 그래서 그렇지만 척박하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매립을 해갖고 또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좀 서쪽 같은 경우는 계속 매립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은. 네. 근데 여기 대해서도 또 우리 후보님께서 얘기하셨죠. 김포국제공항을 아파트를 짓겠다. 네. 라고 한 게 사실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여기 말고는 딱 보면 다 뭐가 다 차 있잖아요. 네. 마곡까지 개발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빈 땅이 없겠네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보게 되면 그나마 약간 조금 있다라고 하면 한강변으로 해서 김포라든지 이쪽에 좀 논밭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아까 또 지적 편집도로 보란 얘기 했잖아요. 보면 뭐 풍무역, 도시개발구역,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하면서 뭔가 뭐 계획들이 다들 많이들 되어 있어요. 네, 이미 뭐 개발하고 있고 진도를 많이 뺐죠 또.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지금 개발 그러니까 준공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개발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땅들이죠. 지금. 저 여기는 막 계획돼 있으니까 진짜 뭐 그 와중에서도 농지가 군데군데 있긴 하죠. 이런 정도 땅 가지고서 몇십만 세대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찾아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서쪽에 있는 이런 논밭들 조금 이 정도 외로는 사실 서울 수도권에 빈 땅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하는 남양주 왕숙지구도 그게 6만 6천 세대인데 그렇죠. 이 50만 세대를 도대체 어디다 지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게 네. 일단 현실성이 없다. 지을 땅이 없다. 네. 두 번째, 지으면 또 안 된다라고 말한 핵심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공약을 지키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상기 신도시처럼 정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택지 개발이라는 그렇죠.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근데 막상 하려 해도 지금 빈 땅들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 같이 봤었죠. 네. 진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이 동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동탄 밑으로 화성이라든지 이제 평택이라든지 내려가면 논밭들이 많죠. 예, 그리고 거기 바로 충청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충청도까지도 내려오는 네. 이런 논밭에다가 여긴 논밭이 많으니까 네. 여기다가 좀 지어볼까? 그러면 평택에다가 50만 세대를 때려 짓겠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가능은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택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쑥대밭이 되겠죠. 물론 네.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그냥 네. 가정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런 공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50만 세대, 100만 세대를 지을 땅도 없는데 네. 짓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논밭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평택만 해도 사실 평택 고덕신도시가 네. 그동안 막 미분양의 무덤, 마이너스 피해 무덤 이런 오명을 벗어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작년 초까지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었고 작년 하반기 때 풀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평택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평택이 나쁘단 건 아닙니다. 뭐 네. 삼성 반도체 공장도 그럼요, 있고 좋죠. 네. 직주 근접성 하면서 뭐 거주 편의성도 괜찮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사실 평택만 해도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서울 출퇴근을 평택에서 하지는 않죠. 네. 평택에 있는 자체 일자리로 출퇴근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평택에다가 50만 세대를 때려 짓겠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진짜 수도권 공급 물량이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지어버리면 진짜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이제 도시들이 초토화가 되는 거죠. 공급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숫자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좀 현실성 있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현실성이라는 그냥 단순히 주택 숫자만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구도심들을 좀 살려나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 이렇게만 두드려 짓고 그러니까 벌써부터도 수도권에서 반대가 많은데 사실 서울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노후도가 정말 높거든요. 네. 이런 노후도를 좀 개선시켜주고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아파트를 원한다. 이게 근본적인 상황인데 약간 진짜 핵심은 비껴나가서 변죽만 두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 공약 아까 말했던 250만 세대, 311만 세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양당 대선 후보님들은 이제 진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숫자를 맞춰야겠어. 311만은 무조건 맞출 거야. 250만을 난 공약을 내걸어서 지킬 거야가 아니라 단 10만 세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을 해야 된다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즉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약들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재건축 공약만 조금 압축해서 보게 되면 양당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두 후보님 모두 다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안전진단에서 계속 발목 잡혀 있었던 재건축 예정지들은 이제 좀 갈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이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시그널들은 계속적으로 내비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뭐 사실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시켜주겠다. 뭐 용적률은 둘 다 뭐 장난 아니에요. 뭐 용적률 500%, 4종 주거를 신설하겠다. 새로운 용도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같은 경우 500%. 어떻게 따지면 두 후보님의 공약들이 서로 뭐 비슷한 부분들, 닮아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죠. 즉 이런 식으로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어떻게 따지면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네.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기보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더 뭔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뜨고 있을 건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죠. 비교육 최근에 신속통합기획도 나타나고 그 전에 공공재개발 5.6 부동산 대책, 2.4 부동산 대책도 나타났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었죠. 이런 식으로 정비에 대한 시그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건축이 눌려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시 재건축을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이제 또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재건축은 그동안 막 규제 일변도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겠다. 대표적으로 이 안전진단 관련된 부분들이 풀릴 건데 사실 이 안전진단에서 도정법은 대통령이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2차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련 이 두 곳밖에 없다 보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 안전진단 가중치 그 전에 20%에서 50%로 올려놨었던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님 의지만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사실 또 넘어야 될 산은 안전진단을 넘어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전에서도 뭐 설명을 드렸었던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바람들이 다시 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재건축이 이제부터 출발하면 사실 완공까지 쫙 가다 보면 15년은 걸린다.
기본이 그것도- 15분이죠. 기본. 그것도 빨리 가면 예, 정상적인 속도로. 이런 기간들도 조금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건축은 다시 주목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부분까지 지금 뭐 길게 설명하자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재건축 투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주목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영상 자체 메인 주제는 이제 공급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사항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쭉 긴 장시간 설명드렸었던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250만, 311만에 대한 공급 공약들이 있지만 이게 현실적인 숫자는 솔직히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숫자를 맞추려고 해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약을 지킨다기보다도 약간 좀 진짜 국민들이 원하게 도심지 개발을 현실적으로 좀 추진해주는 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깔끔한 정리까지 감사합니다. 물량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10년 동안 일산이 겪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을 다시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천하의 일산이 그렇게 많이 힘든 시기를 겪을 정도라고 하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김정우 선생님 말씀대로 좀 제대로 필요한 곳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예, 311만이 안 돼도 좋다. 100만도 좋다. 대신 100만이 이 현실성이 있는 데이터였으면 좋겠고 실제 필요한 곳에 좀 많이 이왕 몰빵하실 거면은 우리가 돈을 딸 수 있는데 몰빵을 해야죠. 예? 그냥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합니다.